당신은 불행합니까? 노력해도 실패하고, 사랑해도 배신당하고, 성공해도 공허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19세기 한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행복은 환상이다. 욕망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7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그의 책에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철학자가 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솔직했던 철학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788년 2월 발트해 연안의 항구 도시 단치히. 눈이 내리는 아침, 부유한 상인 하인리히 쇼펜하우어의 저택에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큰 저택이었습니다. 방이 12개, 하인들이 여럿. 식탁에는 매일 고급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인리히는 도시에서 손꼽히는 무역상이었고, 어머니 요한나는 교양 있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의 분위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하인리히는 엄격하고 우울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에는 성공했지만 삶에서는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항상 침울한 표정으로 집안을 돌아다녔고 아들에게조차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대화는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졌으며 웃음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재산을 늘리는 것도 그에게는 그저 해야 할 의무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요한나는 달랐습니다. 22살의 젊은 여성이었고 사교적이고 활달했으며 문학과 예술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이 결혼 생활에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계약이었습니다. 집안과 집안과의 결합, 재산과 재산의 결합. 어린 아르투어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부모가 함께 있어도 함께 있지 않은 집, 웃음소리는 있어도 진짜 기쁨은 없는 저녁 식사, 돈은 넘쳐났지만 온기는 없는 방들. 아이는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것이 그가 평생 동안 가지고 다닐 첫 번째 통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상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르투어를 유럽 각지로 데려다니며 상업 교육을 시켰습니다. 파리, 런던, 네덜란드, 벨기에. 소녀는 화려한 도시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번영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허영뿐이었습니다. 런던의 공장에서 그는 어린아이들이 기계 앞에서 하루 15시간씩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산업혁명의 풍요 뒤에 숨은 지옥이었습니다. 파리의 살롱에서는 가면을 쓴 듯한 사람들의 헛된 수다를 들었습니다. 귀족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우아한 말투로 대화했지만 서로를 견제하고 시기하고 이용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16살이 된 아르투어는 이미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쫓지만 그들이 잡는 것은 항상 고통뿐이다. 그러던 1805년 4월,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고 다락에서 떨어진 사고사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살을 의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으니까요. 17살 소녀는 아버지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이미 그 모든 것을 예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공해도, 부유해도, 명예를 얻어도 내면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 그가 배운 두 번째 진리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어머니 요한나는 마치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석 달도 되지 않아 그녀는 단치일을 떠나 바이마르로 이사했습니다. 괴테가 사는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문학살롱을 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시인, 화가, 음악가, 철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요한나는 작가로서의 삶도 시작했고 바이마르 사교계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20살이 된 아르투어가 바이마르를 방문했을 때 살롱에서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손님들이 예술의 아름다움에 대해, 낭만적인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르투어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예술도 결국 고통을 잊기 위한 도피일 뿐입니다. 사랑은 종족 보존 본능의 가면이고 삶의 본질은 고통입니다. 살롱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후 어머니는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으면 모든 게 망가진다. 내 철학 따위에 아무도 관심 없다. 내 책은 아무도 읽지 않을 것이다. 아들은 맹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00년 후에는 어머니의 이름은 잊혀지고 제 이름만 남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 덕분에만 기억될 것입니다. 결국 모자는 결별했습니다. 20살의 청년은 어머니의 집을 떠났고 그 후 거의 평생 동안 어머니와 만나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의학을 공부했지만 곧 철학으로 전향했습니다. 플라톤과 칸트를 읽으며 자신만의 사상을 다듬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9살, 1818년, 그는 마침내 자신의 답을 찾았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세계의 본질은 의지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의지력이 아니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는 훨씬 근원적이고 더 무섭고 완전히 맹목적인 것이었습니다. 식물이 햇빛을 향해 자라는 것, 동물이 먹이를 향해 달려가는 것, 인간이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하나의 동일한 힘이 있습니다. 살려는 의지, 팽창하려는 의지, 존재하려는 의지.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으며 그저 존재하고 확장하려는 근원적 충동. 왜 맹목적일까요? 의지는 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원할 뿐입니다. 나무는 왜 자라야 하지?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랍니다. 인간은 왜 살고 싶지?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진짜 통찰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의지는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원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배부름이 지겨워져서 다시 배고픔을 원합니다. 가난하면 돈을 원합니다. 돈을 벌면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외로우면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을 얻으면 곧 시들해집니다.
끝이 없습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순간 새로운 욕망이 생겨납니다. 만족은 잠깐이고 갈망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욕망은 결핍의 다른 이름이고 결핍은 고통입니다. 우리가 행복이라 부르는 것은 잠시 고통이 멈춘 상태일 뿐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통이 있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두통이 사라지면 잠시 아, 좋다 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30분 후면 그 기쁨도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평범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승진했을 때 기쁩니다. 일주일 정도? 그 다음엔 다음 승진을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 조건의 비극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삶은 진자 운동이다.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갈 뿐이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로워집니다. 더 나아가 그는 사랑에 대해서도 냉혹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사랑은 종족 보존을 위한 의지의 계략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끌린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유전자가 상대의 유전자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좋다라는 결론이 나면 당신의 뇌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을 분비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사랑에 빠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유전자가 당신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전자의 목적은 단 하나, 자신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의지의 목적이 달성됩니다. 더 이상 당신과 배우자를 붙잡아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사랑이 변했을까? 쇼펜하우어는 대답합니다. 사랑이 원래 그런 겁니다.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1818년 12월 29살의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며 확신했습니다. 이 책은 100년, 아니 1000년 동안 읽힐 것입니다. 출판사는 회의적이었지만 결국 출판을 승낙했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초판 500부. 쇼펜하우어는 평론가들의 찬사를 상상했습니다. 대학에서 자신의 철학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몰려드는 광경을 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책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몇몇 서평이 나왔지만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너무 비관적이다. 위험한 사상이다. 초판 500부 중 겨우 100부 정도만 팔렸습니다.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당시 독일 철학계는 헤겔의 전성시대였습니다. 헤겔은 역사가 이성의 진보라고 세계 정신이 자기 실현을 향해 나아간다고 가르쳤습니다. 낙관적이고 웅장한 체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의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헤겔을 혐오했습니다.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한데 무슨 진보냐? 역사는 똑같은 비극의 반복일 뿐이다. 하지만 세상은 헤겔을 택했고 쇼펜하우어를 버렸습니다. 1820년 쇼펜하우어는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강의 시간을 헤겔의 강의 시간과 정확히 같게 배정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헤겔 대신 자신을 선택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첫 강의날 1820년 3월 23일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에는 단 5명의 학생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반면 헤겔의 강의실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학기가 진행되면서 5명이던 학생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학기 말이 되었을 때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에는 단 1명의 학생도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학기 만에 그의 강의는 폐강되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떠나며 나는 다시는 학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시대를 위해 글을 쓰지 않는다. 미래를 위해 쓴다. 진리는 항상 처음에는 조롱당하고 그 다음에는 격렬히 반대당하며 마지막에는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나는 3번째 단계를 기다릴 것이다. 1831년 베를린의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매일 수십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거리에는 시체를 실은 수레가 다녔고 병원은 환자로 넘쳐났습니다. 그해 8월 헤겔이 콜레라에 감염되었습니다. 며칠 후 헤겔은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 60살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소식을 듣고 베를린을 떠나 프랑크푸르트로 이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콜레라가 두려워서 도망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대답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불필요한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다른 문제다. 현명한 사람은 피할 수 있는 죽음은 피한다. 프랑크푸르트에 정착한 그는 평생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마인강이 보이는 작은 아파트 한 칸에서 개 한 마리와 함께 완전한 고독 속에서 그는 매일 똑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아침 7시 정각에 일어나 찬물로 목욕하고 오전 내내 글을 썼습니다. 점심은 정확히 12시에 같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테이블에는 항상 2개의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반려견 아트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트마, 인도 철학에서 가져온 이름으로 세계 영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이상한 노인은 개를 사람처럼 대우하네. 쇼펜하우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를 사람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개는 배신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오후에는 2시간 동안 산책을 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같은 코스를 30년 동안 매일. 저녁에는 오페라나 극장을 관람했습니다.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로시니와 모차르트를. 오페라를 보는 동안만큼은 그의 얼굴에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음악이 그를 일상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밤 11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언제나 권총이 놓여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불면증에 대비해서였습니다. 이 일과는 거의 3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결국 이기심에 기반한다. 밤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썼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을지라도 그는 계속 썼습니다. 진리는 서두르지 않는다. 세상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뿐이다.
30년의 침묵 속에서 쇼펜하우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삶이 고통이라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쇼펜하우어는 두 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예술입니다. 어느 저녁, 쇼펜하우어는 오페라 하우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모차르트의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욕망도 고통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음악만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관조의 상태.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합니다. 예술을 감상할 때 우리는 잠시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난다. 더 이상 원하는 주체가 아니라 그저 바라보는 눈이 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원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얼마일까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술 앞에서는 다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을 때 당신은 이 음악이 나에게 뭘 줄 수 있을까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듣습니다. 그냥 느낍니다. 시간이 사라집니다. 자아가 사라집니다. 특히 음악은 특별했습니다. 음악은 의지, 그 자체의 직접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저녁 플루트를 연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그 시간만큼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술은 일시적 해방일 뿐입니다. 오페라가 끝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두 번째 길은 금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동양 철학, 특히 불교에 깊이 심취해 있었습니다. 서양 철학자 중에서 불교를 진지하게 연구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불교의 사성제, 삶은 고통이다. 고통의 원인은 가래다. 가래를 끊으면 해탈한다. 이것이 내가 말하려던 것이다. 부처는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궁극적 해방은 의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욕망을 끊어내는 것이다. 어떻게요? 금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재산을 최소화하고 명예를 버리고 쾌락을 절제하며 모든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이 발생합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은 이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불렸습니다.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명성을 갈망했습니다. 어느 날 한 지인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철학대로라면 금욕해야 하는데 왜 그러지 않으십니까? 쇼펜하우어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성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나도 의지의 노예일 뿐이다. 다만 그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를 뿐이다. 위선자가 되느니 차라리 솔직한 죄인이 낫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는 실천했습니다. 바로 연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가난한 예술가들을 지원했고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했으며 전쟁 고아들을 도왔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이 연민이고 연민은 윤리의 유일한 기초다. 세상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도와야 한다. 1850년대 초반, 쇼펜하우어는 이미 60을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주저가 출판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1848년 2월 혁명이 실패로 끝난 후 사람들은 낙관주의의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헤겔이 말한 역사의 진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쟁과 억압만이 반복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은 풍요를 가져왔지만 노동자들은 더 비참해졌습니다. 과학도 발전했지만 행복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1859년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판되었습니다.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자연 선택. 자연은 목적도 없고 자비도 없는 맹목적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쇼펜하우어가 이미 30년 전에 말한 것이었습니다. 젊은 지식인들이 그의 책을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인이 이미 모든 것을 예견했다. 한 젊은 철학자가 쇼펜하우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책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통이었지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출판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책을 재출판하고 싶습니다. 1851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2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팔렸습니다. 서점에서 품절 사태가 벌어졌고 대학에서는 그의 철학을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과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명예교수직을 제안합니다. 30년 전에 그를 쫓아낸 바로 그 대학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지금 와서 주는 명예 따위는 필요 없다. 1853년 바그너가 그를 방문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작곡가였습니다. 당신의 음악 철학이 제 오페라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방문객이 늘어났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아파트는 작은 살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진정한 교감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방문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야 나를 알아본다고 기뻐하지만 사실 별 차이가 없다. 유명하든 무명이든 결국 삶은 고통이고 죽음은 피할 수 없으니까. 신문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쇼펜하우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행복은 적극적 상태가 아니라 소극적 상태다. 고통이 없는 것이 행복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큰 고통은 없으니까. 하지만 큰 기쁨도 없다. 명성은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1860년 쇼펜하우어는 72살이었습니다.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과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7시에 일어났고 산책을 했으며 글을 썼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마인강을 걷다가 그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걸었는데 이제는 중간에 앉아야 했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지나갔습니다. 손을 잡고 웃으며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들은 행복하다고 믿겠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이다. 하지만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도 결국 인간이라는 것을, 저 젊은이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8월 말 그는 병상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며칠 동안 그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삶은 무엇이었나? 의미가 있었나? 그는 스스로 답했습니다. 의미는 없었다. 모든 삶은 무의미하니까. 하지만 나는 적어도 그 무의미함을 정직하게 대면했다. 방문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두렵지 않으십니까? 쇼펜하우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음은 개별 의식의 소멸이지만 의지 그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나라는 환상이 사라지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철학을 믿는 걸까요? 1860년 9월 20일 밤. 쇼펜하우어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소파로 옮겼습니다. 아트마도 따라왔고 소파 옆 바닥에 누웠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회색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새벽의 고요한 빛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죽음 전 마지막 새벽이었습니다. 9월 21일 아침 8시경. 하녀가 방에 들어갔을 때 쇼펜하우어는 소파에 앉은 채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아트만은 주인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개는 짖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주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죽은 지 165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니체가 그의 책을 읽고 철학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그너는 그의 철학을 오페라로 만들었습니다. 프로이드의 무의식 개념도 쇼펜하우어의 맹목적 의지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어둡고 비관적인 철학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쇼펜하우어가 정직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삶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이 쉽게 얻어진다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말합니다. 세상은 아름답다.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종교는 말합니다. 신이 당신을 사랑한다.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도 고통받고 사랑해도 배신당하며 노력해도 실패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불행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 삶 자체가 원래 그런 것이다. 그것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비관적인 말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실이었으니까요. 현대인들은 그의 말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공하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SNS에는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누구나 고통받고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가끔은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냥 살아도 된다.
위대할 필요 없고 성공할 필요 없으며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 프랑크푸르트주 묘지, 조용한 구석. 묘비에는 이름만 새겨져 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꽃을 놓고 잠시 서서 묵념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도 외로웠구나. 이 사람도 고통받았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갔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쇼펜하우어의 책을 펼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의 글을 읽으며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165년 전에도 사람들은 같은 고통을 느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한 자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불행한 자들에게 당신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삶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의미를 찾지 못한 자들에게 의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삶은 고통이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간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남긴 메시지입니다. 희망도 아니고 절망도 아닌 그저 정직한 관찰. 그리고 그 정직함 속에서 우리는 조금은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65년 전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한 노인이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세상을 부정한 철학자, 하지만 진실을 사랑했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이야기였습니다.